외국인 매집 세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뿐 2차 상승이 남았다. 좀 덜 갔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된다. 자, 부장님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유동성 파티 아직 절반도 안 왔다. 3분기 등락이 역사적 고점에 향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하죠. 3200선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처럼 강한 상승 동력의 근원,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앞서서 글로벌 주국들 중을 보면은 코스피가 1등입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와. 맨날 꼴찌다, 최하위권이다 막 그랬는데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남아공, 멕시코, 이머징 아시아, 브라질, 대부분 신흥국이 선운들에 있고, 독특하게 선진국 중에 하나가 독일이 여기 삐쭉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관세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정책이 강해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관세가 되게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더 세지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세진 나라들을 좀 꼽아본다면 중국, 독일,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중국은 이관심 3,000억 위안, 그리고 아마 더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금리나 지준율이나 하고 있고요. 독일도 ECB가 7번 연속 금리 인하했고,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되게 유일하게 2%, GDP 대비 2%에 달하는 재무장 프로그램이라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한국도 1차 추경에 이어서 30조 원 넘는 2차 추경을 했고, 금리 인하, 그리고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할 예정이거든요. 이처럼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 완화가 좀 같이 맞물리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 보통 폴리시 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경기회복이 나오는 거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정책이 딱 펼쳐졌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걸 하기 전까지는 정책 기대가 지속되면서 에세트 인플레이션, 위험 자산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이 반복되면서 상반기 내내 신흥국, 신흥아시아, 코스피, 독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정책을 펼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이겠죠.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 간의 경기 격차가 좁혀지면서 달러가 약해졌다. 여기 보시면은 24년은 뭐 어쩔 수 없이 미국만 좋았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GDP 성장률은 3%, 유럽은 0.6. 둘 간의 경기 격차가 2.4%포인트. 파란색이 미국, 요거 짙은 색이 유럽, 가운데가 중국.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는 2.4%포인트,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격차는 1.7%포인트로 유럽과는 벌어졌고 중국과는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으로만 돈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근데 이게 24년 2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이 1%, 유럽이 0.7, 중국이 4. 그러면은 1.7이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격차는 3%포인트로 벌어지고, 중국이 더 좋은 걸로. 그리고 2.4%포인트였던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는 0.3으로 좁혀지거든요.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는 강해지고, 위안화도 강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전망이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경제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둔화폭을 보면 미국은 2.3에서 1.4까지, 유럽이나 중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올라오는 그림도 나타나고 있죠. 특히 중국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막 1.5에 근접할 정도의 숫자로서 2.3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 저희는 뭐 단기 반등은 7, 8월 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올해는 94, 내년에는 9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당분간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정책이 들어왔죠. 6월 4일 대선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과 동시에 정책 기대가 들어왔어요. 일단은 추경이죠.
추경 31조 8천억으로 확대된 추경이 들어오면서 소비 회복,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그리고 금리 인하 했고, 또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졌던 상법 개정. 7월 3일 날 본회의 의결이 되면서 1차 상법 개정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밸류 프로그램이 이때는 배당, 그리고 배당에 집중됐고 자사주 매입에 집중됐다면 이번 상법 개정은 그보다 한 발 앞서가서 지배구조라든지 그리고 대주주의 권한을 조금 더 위축시켜서 주주 친화 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융주, 지주사 이런 업종들이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고, 그런 그림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과 대내적인 정책 동력이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6월 달에 급등을 했고, 최근까지도 시장을 되게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미 3,200. 어느새 사실 올해 상반기에 뭐 2,200에서 400인 시절. 2,280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이미 1,0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고개 돌렸더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지점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승 분위기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끌고 온 거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정책 드라이브였다면 앞으로 끌고 올 거는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까지 붙어주면서 시장을 좀 더 세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폴리시 믹스,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가 같이 들어오는 구간이 미국까지도 저희는 3분기 말부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트럼프 정책 방향성이 좀 경기 부양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힘이 센 친구가 들어오니까 더 강한 동력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에셋 인플레이션, 유동성 장세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속될 것이고, 미국까지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그림들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세에 좀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관세 정책은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트럼프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1기 때 중간선거에서 져서 레임덕이 너무 빨리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기 때랑 정반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기 때는 첫 해 2017년에 규제 완화, 소득세이나 법인세이나 감세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시장을 맞춰놨다가 2018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격하게 하면서 뭐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증시가 빠지고 지금 경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트럼프는 이걸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서 전반부에는 관세 정책, 도지 프로그램, QT 축소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그림들을 보여줘서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면은 금리 인하하고 세금 공제해주고 지원금 주고 규제 완화하면서 내년 들어가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감면하는 방향성으로 가면서 전반부 1년 차에 좀 불안정했던 경기를 내가 정책을 통해서 살렸다. 금리도 인하해서 살렸다. 라는 것들을 기치로 내밀어서 중간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해 주셔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정점을 통과했고 경기 부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품목 관세나 8월 1일 이후 관세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트럼프 자체가 너무 돌발 변수라서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작년 10월, 11월 달에 트럼프 정책을 전망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월 2일 날 했죠. 그전에는 품목 관세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더 나빠질 건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관세 정책 시한을 계속적으로 연기해주면서 협상을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그림이에요. 요 밑에 그림 뭐냐면 빨간색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거든요. 트럼프 1기 때 고점이 1946포인트였는데 이번 4월달 고점이 7,950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 4월 9일날 상호 관세를 유예했고, 그리고 5월달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게 5,800, 3,400으로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목 관세나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아직 남아있지만, 자 그러면은
4월 2일 날 부과됐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율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것인가? 중국과의 관세도 100%를 넘는 관세율을 서로 핑퐁 하듯이 부과했던 것들을 넘어설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는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4월 달처럼 증시 방향성을 뒤집어 버리거나 꺾어버리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는 영국, 베트남 정도까지만 돼 있는데 한국도 지금은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7월 중순 이전에 합의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세 정책은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시장에서는 크게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항상 말씀드리는 하시는 게 의약품 관세 200%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나 이런 업종들은 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장 관세를 부과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좀 요 도표를 보면서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 도표를 그린 거는 1월 20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정리한 거거든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관세 통상 정책에 있어서 각 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리한 건데 자, 요 위에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 화학 플라스틱,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는 뭐냐면 미국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 다른 애들 힘들게 해서 우리끼리 더 잘해보자 라고 하는 애들이라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부과했습니다. 관세 부과에도 부담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미국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이오, 반도체, 조선 해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배터리하고 태양광 패널은 관세 이슈에서 좀 한 발 비껴나 있긴 하지만 요 5개 산업은 뭐냐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분석하기로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약하다. 그러면은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된다. 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조선하운, 2차 전지, 태양광 패널 이쪽은 관세 부과를 하긴 좀 어렵겠다. 하더라도 시한을 열어두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서 시장에 주가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를 했다는 의미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여러 미국 백악관 정부 요인들이 말한 것처럼 관세는 협상이거든요.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세 부과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이쪽은 바이오, 반도체, 조선해운, 배터리, 태양광 패널은 관세 부과도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협상 수단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부품 관세, 품목 관세는 조금 너무 걱정이 과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못 가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너무 걱정이 짙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비중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폴리시 믹스라고 하면 금리 인하도 포함된 내용인데 미국 금리 인하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랑 파월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네. 내려라고 있는데 파월은 안 내리고 있고.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24년하고. 네. 일단은 6월의 페인시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이유들은 많았어요. 일단 점도표를 보면 두 번 금리 인하가 올해는 유지됐고 26년이 한 번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점도표 분포도를 보면 금리 동결 연준인이 7명으로 증가했어요. 두 번 금리 인하가 8명, 1명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올해 금리 전망은 점도표는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6월 FOMC 이후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파월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는 위원회 공식 계획이 아니고 개인별 전망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작년 6월에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점도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작년 6월에도 굉장히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었거든요.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24년 3월입니다. 이때는 3번 금리 인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년 6월에는 한 번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난리가 날 법했는데 이때도 점도표 너무 맹신하지 마.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을 달래줬고, 재밌는 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했고, 11월에 25, 12월에 25, 6월 달.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연말까지 100bp를 내려버렸어요. 이번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이거가 팍
그 분기점에 있던 게 이게 바뀌면서 연준이 스탠스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코어 PC 물가 합산한 게 작년 3분기에 5.7 대 5.5.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7이었던 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게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시점이 작년 3분기였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란 이유로 5.5였던 기준금리를 100bp 내려서 4.5로 내려놨죠. 근데 이게 GDP 성장률과 PC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분기가 되니까 4.6, 네, 올해 3분기는 4.4. 올해 3분기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와 보우만 부의장은 7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9월에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하 경로는 가능하다, 금리 인하가 타능하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마 8월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9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작년 스킴을 따라가 본다면 올해도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11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좀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도 폴리시 믹스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하반기 전망의 키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몇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금리랑 사실 관련된 건 결국 물가인데 물가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물가 반등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울퉁불퉁하거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던 물가가 좀 완만하게 내려갈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 전망을 보면은 아마 7월 물가까지는 좀 반등한다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CPI가 2.4%거든요. 아마 그런데 보시면은 서비스 물가가 2.19입니다. 2.4 중에 2.19가 서비스 물가예요. 그리고 2.4 중에 1.38이 주거비예요. 자, 그럼 서비스 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긴 어려워요. 근데 일단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박살이 나 있거든요. 주거비는 오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물가가 쉽게 오르기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품 물가는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 여파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품 물가가 올라서 옷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떤 소비를 줄일까요? 옷을 안 입고 밥을 안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 줄이냐? 병원 덜 가고 여행 덜 가고 영화관 덜 가고 필수품이 아닌 것들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된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거비가 오르기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물가, 유가인데요. 유가도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달러를 가정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 반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70달러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음식료 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플랫해요. 에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높아서 이게 더 물가 치고 올라가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상품 물가 반등에 따른 등락은 있어도 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물가에 대한 걱정은 좀 한 템포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경기입니다. 수요가 좀 약해지게 되면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일단 5월 지표긴 하지만 개인 소득이 마이너스 반전했고요. 개인 소비도 마이너스 반전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예상치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보게 된다면 소매 판매는 이미 꺾여서 좀 슬로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까지 고용이 좋아요 라고 했지만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 고용지표가 좋았던 건 계절적 영향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던 거고 고용률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민간 고용은 마이너스 반전했고 자 도지 프로그램 때문에 2월 3월 달에 급증을 했던 감원이 아마 이게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8월 9월 달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용지표까지도 좀 슬로해지게 되고 좀
출렁이고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저희는 물가 안정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에 조금 물가 압력이 있겠지만 물가 상방 압력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근데 중국이라든가 독일, 한국 등의 정책 기대가 약해지면 다시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24년에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성장률만 고공행진,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과의, 중국과의 경기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자, 올해 4분기 저점을 기준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면 둘 간의 경기 격차가 0.3이죠. 1분기에 0.9로 살짝 벌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0.3. 그러니까 24년처럼 일방적으로 미국만 좋은 그림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중국은 이구안신 보조금 규모를 3천억 위안을 했는데 지금 70% 정도 다 썼다라고 하거든요. 더 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드라이버가 더 세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서 크레딧 임펄스, 정책 효과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15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하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거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금리나 여기 보시면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2.9, 2.8, 2.7, 2.6, 2.5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마다 0.1%포인트씩 계속 하향 조정한다. 인하한다라는 사이클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중국 증시도 올해 안에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4,100선, 홍콩 이치는 10,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이죠. 유럽도 여기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1.5%까지 기준금리 내린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독일의 재정 드라이브가 5천억 유로인데 방위비 증가와 더불어서 본다면 유럽 재무정 프로그램은 GDP 대비 2%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디긴 하지만 유럽 경제도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 또한 우상향하는 그림이라서 24년에 재현됐던 흐름들이 또 재현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재현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아직까지는 조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나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2월, 5월, 저희는 8월 달에 금리 인하 또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추경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 드라이브로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반등을 했는데 내수 소비까지 살아나는 그림 때문에 시장 흐름들은 좀 더 탄탄하고 견조한 흐름들, 중국도 유럽도 한국도 지금 여기서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상승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도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1차 개정 이후에 추가 보완 개정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유럽이요. 그럼 미국까지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준다면 한국 수출은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미 수출은 되게 괜찮아요. 6월달 수출까지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가긴 했지만 지금 다시금 특히 5월 지나서 6월달 가면서 플러스 폭이 커지고 있고 7월 10일까지 수출은 플러스 9%거든요. 점점점 도와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가 좋았냐?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까지 플러스 났습니다. 석유 제품. 자, 이 얘네들이 좋으니까 안 좋은 것들도 아직까지 많죠. 왜 좋아졌냐면 전자, 전기,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승용차, 석유 제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박, 자동차 부품. 어떻게 보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산업들이 수출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 일평균 수출로 보면은 미국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유럽, 중동, 중남미, 일본, 인도, 아세안, 미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의 수출 호조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조금 슬로해진다라고 해서 최근 경기 부양 정책이와 그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중국, 아세안, 유럽, 중국 18.2, 아세안 17.3, 유럽 14, 얘네들만 합쳐도 49.5입니다.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8.7인 미국 수출이 조금 주춤주춤하다고 해서 한국 수출이 꺼지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여전히 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국가별로 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대미국 수출에서 자동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8.4. 그럼 뭐 때문에 플러스였냐? 유럽 때문입니다.
유럽이 41.7%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좀 레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박 보시면 선박 조선이 좋은 이유를 좀 아시겠죠. 최근 쉬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이나 여러 가지 업황 동력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미국에서 줄어든 자동차를 유럽이 메이크업 해줬고, 아세안 반도체, 그리고 중남미 자동차, 그리고 일본 반도체, 미국도 반도체, 이런 반도체도 한쪽에 편중되기보다는 좀 다변화된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탄탄하고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이 막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여기 보신 것처럼 도매와 소매 재고 비율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저희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수출 모멘텀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궁금한 게, 그럼 수출이 이제 괜찮다라는 게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자체만으로 봤을 때 좋다는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은행에서는 뭐 몇 달 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뭐 1.6에서 0.8% 하향 전망치도 했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한국 경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출은 또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 좀 헷갈렸어요. 일단은 수출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24년처럼 이렇게 튀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제 둔화됐던 흐름에서 이제 막 회복하는 국면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중국, 유럽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 플러스 올해 4분기부터는 미국까지 가세해주면 이런 흐름들이 이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이 좀 더 유효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경제 전망에 있어서도 저는 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관적인 시각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수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정도 파괴력은 아닐 텐데 전 코로나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빵 터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그리고 이익 전망 다 마이너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경제가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 정책 효과들이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장에는 또 다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즉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 눈높이보다 나쁘기보다는 눈높이보다는 좋은 그림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내년 상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올해 상단을 3,400포인트로 제시드리고 있어요. 물론 7월, 8월 달에는 좀 쉴 것 같아요.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쉴 수는 있어도 이 쉰 다음의 흐름들이 저는 또 한 번의 상승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센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때 코스피가 1,400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2,400을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3달 동안 2,200에서 2,400 박스권 등락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또 어딜 갔냐? 2,200을 저점으로 또 1,000포인트 올라서 3,200까지 가서 여기서 꾸역꾸역 올라서 3,316까지 찍고 이제 꺾였거든요. 자, 지금 어떻죠? 지금 첫 번째 상승입니다. 900포인트 이상 한 번 올라온 거고, 여기서 등락이 있은 뒤에는 또 900포인트 이상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이 어딘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올해까지는 올해 연말 예상 EPS가 308 정도면 PER은 11배 정도까지 가서 3,400선을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고점이 314라고 한다면 11.5배는 3,600, 12배를 넘게 된다면 3,900까지 열리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바닥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PBR로 본다 하더라도 평균 2001년 이후 평균 수준이 한 3,270에서 3,3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BPS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요.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갈 수 있는 레벨은 2001년 이후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만으로도 한 3,400포인트가 될 것이고, 코로나 때 고점을 보면 3,900선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크니컬리 본다 하더라도 최소 상승 목표치는 한 3,700선 정도가 되고 그 이상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3,700까지도 열려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3,400에서 팔아야지, 아니면 3,700에서 팔아야 되나? 그냥 열어놓자.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되 열어놓자 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흔들릴 때 잘 모아놓으셔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숫자까지 볼 수 있고 수익률도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좀 몇 가지만 드려보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던 2021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좀 가장 큰 차이점 보고 지금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그럼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1차 상승이 지금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300, 2,400을 갔을 때. 왜 그러냐면 코로나 2차 상승 국면 때 12개월 선행 PER은 13배, 14배였어요. 14.7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PBR은 1.2배 정도였어요. 1.23배인가 27배까지 갔어요. 지금은 3,200을 넘나드는데 PER이 10.6배, PBR은 이제 막 한 배 들어갔습니다. 즉 그때와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은 되게 다르다. 그때는 밸류에이션 고점권이었고 특히 선행 PER은 역사적 고점권이었고요. 그리고 PBR도 고점권에 근접했던 상황이죠. 지금은 장기 평균을 이제 막 회복한 국면이라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때는 순전히 유동성으로만 갈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동성 플러스 국내 정책 동력이 붙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는 외국인이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세게 팔았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면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외국인이 충분히 팔았고 이제 막 매수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승이라서 저는 밸류션도 그렇고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2021년과는 다른 국면이다.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막 정상화된 밸류에이션 수준이고 외국인 수급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서 상단을 크게 열어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고 있어서 다 왔다고 하는 투자자 분들도 있는데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네. 이제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뿐 2차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했다고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한 시점이 좀 언제쯤부터인지랑 이런 매수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돼야지 코스피 3,200이 돼서 뭐 3,500, 4,000을 갈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살만한 유인이 있는지 뭐 조건은 뭐가 필요하니까요?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지분율을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30% 수준이면 바닥이었어요. 지분율이. 여기서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21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외국인 지분율은 35%였습니다. 많이 높았죠. 그리고 전고점도 한 35% 수준이에요. 이제 한 4, 5조 원을 샀는데 30%에 31.7%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10조 이상 정도는 살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샀나?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 외국인이 매수가 주춤한데 왜 주춤한가? 환율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뭐냐면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 흐름이 아니라 달러 대비 강하냐 약하냐예요. 자, 달러보다 원달러 환율이 약한 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약하니까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죠. 그러다가 이게 고점을 찍고 꺾이니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환율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셨죠?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될까? 자, 더 시계를 길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달러보다 원화가 계속 약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계엄령 사태, 그리고 관세 쇼크. 이때 보통 110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했던 그림들이 깨져서 120을 넘어섰던 그림이에요. 이제 막 내려와서 115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해지면서 이 그림이 110 정도까지는 지금에서 한 7%포인트 정도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7% 정도의 환 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분율 턴어라운드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림들을 보고 있고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좀 단기 반등은 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1,300을 살짝 깨는 그림 또 등락이 있은 뒤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1,200원 중후반대까지 내려가는 그림을 열어놓고 있어서 외국인 매집 세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환율 변화에 따라 좀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 보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팔고 떠난다라기보다는 일부 업종, 섹터에 좀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전망하신 코스피 경로 보니까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좀 조정을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7, 8월에 이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적으로 챙진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이 더 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강세 전망, 약세 전망 스프레드가
강세 전망으로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계속 몇 주 동안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심리가 좀 과열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란 게 중기, 단기 모두 다 0.2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란 게 쭉 내려간다는 의미는 리스크 온, 위험 선호가 커진다, 좋아진다 라는 거고,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리스크 오프,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진다 라는 그림인데, 이게 0.2 밑으로 내려가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거의 다 왔구나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빅스를 보시면은 2023년 4년을 제외하고 15%가 보통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빅스 또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15%까지 왔다라는 건 여기서 더 내려갈 룸보다는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심리가 과열된 부분, 그리고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권에 와 있다는 부분, 변동성 지표도 저점권에 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미국 증권 여기서 더 세게 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나스닥도 S&P 500도 다우도 거의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있다? 2분기 실적 수준이 있다. 근데 실적 전망을 보면은 소비 관련된 실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와 엮인 좀 빅테크 종목들, 테슬라, IBM, 애플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버티는 게 팔란티어, 엔비디아도 때 하향 조정됐죠. 메타, 알파벳 정도가 버티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램리서치라든지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정도만 버티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는 밸류에이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미국 증시가 좀 더 고점권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좀 내려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7월, 8월 달 조정받으면 이제 8월 말 잭슨홀 미팅, 9월 FOMC 지나면서 좀 다시금 사상치 우측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21,000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8,000선 전후, 17,800선 전후에서 좀 등락을 보인 뒤에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비슷한 경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코스피는 제가 앞서서 되게 좋은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1차 정상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게 뭐냐면 2010년 이후 선행 PBR하고 선행 ROE 매트릭스인데, 이 점선이 평균, 그러니까 회귀선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적정 가치를 넘어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화 수준에서 이제 좀 프리미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3년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2000년 이후 플러스 2표 준편차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좀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밸류에이션 1차 정상화를 넘어섰고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뭐가 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있겠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업종별로 1개월 변화율 대비 연간,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1개월 변화율을 빼준 거고요. 요건 3개월 변화율을 빼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가와 이익 전망의 변화를 봤을 때 주가가 얼만큼 멀리 갔냐, 얼만큼 덜 갔냐, 요 그림인데, 3개월을 보시면 에너지, 기계, IT 가전, 은행, 보험은행, 증권, 유틸리티,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건설,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 시즌이 되면은 좀 기대했던 업종들은 좀 쉬고, 실망했던 업종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는 7, 8월 실적 시즌 동안에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3,000선 등락 보이다가 2,900선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3,000선이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2,900선 초반으로 돌입하고 2,900선이 깨지려고 하면은 적극 매수로 전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런 변동사 때 국면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그러면 필요한 걸까요? 순환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라고 한다면 잘 갔던 애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아직까지 소외됐던 업종들은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7월 14일까지 수익률을 보시면, 자, 철강, 보험은행, 증권은 그렇지만, 요 까만색은 작년 7월 11일 2,900선 정점을 찍었을 때 이후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요 까만 점보다 못했던 애들, 철강, 2차전지, 화학 쭉 보시면은
IT 가전, IT 하드웨어 얘네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했고,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조선, 기계, 미디어 교육,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상사자본재, 건설, 비철목재는 최근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림이 뭐냐면, 제가 자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2분기 영업이익 변화율하고 연간 영업이익 변화율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전월 대비고 회색이 3개월 대비예요. 보시면 올라온 애들 볼게요. 증권, 호텔 레저, 조선, 운송, 은행, 상사자본재,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기계. 2분기도 증권, 호텔 레저, 조선,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은행, 상사자본재, 운송, 기계. 최근 되게 잘 갔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IT 가전, 에너지, 화학,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지금 못 갔던 애들은 실적 전망 내려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잘 가니까 얘네들 실적에 대한 기대는 많이 높아져 있고, 주가가 못 갔던 애는 실적 기대가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적 시즌에는 기대가 높았던 애들이 기대를 크게 뛰어넘지 않으면 좀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고, 기대가 낮았던 업종들은 실적보다 어마어마한 쇼크가 아니라면 오히려 반등을 하거나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라 볼 수 있겠죠. 전자 실적 쇼크였죠. 4조 6천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적 전망의 최하단까지 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3분기부터 80조대로 다시 가고 영업이익도 8조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지금 쇼크는 쇼크로 묻어두고, 왜? 실적 기대도 워낙 낮았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있다는 평가 때문에, 그리고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전망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를 사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시즌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낮았던 업종들에서 조금만 더 나쁘지 않다면 반등, 서프라이즈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좋으면 굉장히 세게 올라올 수 있고, 지금까지 잘 갔고 실적 기대가 높았던 업종들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좀 등락,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하면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한 저희는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아마 7, 8월 달에는 실적 시즌 동안에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외국인도 여쭤보긴 했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연기금과 외국인 매수도 좀 주춤한데 이것 또한 시장이 좀 쉬어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연기금은 꾸준히 사줬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 상황은 어떨까? 외국인 수급도 조금 슬로해지고 연기금은 확실하게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쭉 샀던 외국인이 좀 쉬고 있어요. 6월에는 5,700억, 7월 들어서도 1,6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하던 연기금이 11개월 만에 매도 전환하고 2달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때 굉장히 많이 산 이유는 국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 24년 내내 못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4월 말 공시된 기준으로 보면 12.7%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목표가 14.9였는데 12.7%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4월, 5월까지 샀던 거예요. 비중을 채우려고. 근데 5월, 6월 대폭등을 하면서 이 비중이 거의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왜냐면 12.7%라고 하면 한 매수 여력이 최소 못해도 10조 이상은 됐거든요. 그게 지수가,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보유 비중이 좀 맞춰짐으로 인해서 연기금의 매수는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서니까 시장은 팔고 있는데 좀 독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오른 것들은 팔고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들은 사요.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포트폴리오를 지수만큼 맞춰놨을 거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시가총액 비중대로 뭐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쫙 샀다고 치면은 올해 상반기를 지나니까 좋았던 업종은 오버웨이트이 돼 있고 소외됐던 업종은 언더웨이트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오버웨이트 된 걸 줄이고 언더웨이트 된 건 늘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철강, 연기금이 사는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차전지 제일 많이 사요. 철강, 은행, 자동차, 화학, 에너지, 보험, 제약바이오, 운송,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사고, 기계,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의류 최근 많이 올랐던 거 팔고 있죠.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철강, 화학, 에너지, 2차전지, 유틸리티, 보험, 은행, 운송, 자동차, 제약바이오까지 삽니다. 미디어 교육, 기계, 화장품, 의류, 조선, 건설, 소매유통, 상사자본재 팔아요. 극명하게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정리하고 덜 오른 것들은 사고 있죠.
외국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확대 구간이긴 한데 최근 달러가 좀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걸 사냐 봤더니 가장 많이 사는 거는 반도체. 외국인 여전히 상사자본재, 방산이랑 지주사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IT와 철강, 에너지, 2차전지, 굉장히 오르면 2차전지 사죠. 파는 건 소프트웨어, 은행, 기계보험, 조선, IT가전, 통신 이런 업종을 팔아요.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IT 하드웨어, 호텔 레저, 소매유통, 철강, 건설, 상사자본 디스플레이 이런 아직까지 못 오른 업종들 위주로 내수주 위주로 사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계, 은행, 보험, 조선, 통신 최근 많이 올랐다는 애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실적 대비 얼만큼 많이 올랐나라는 그림도 그렇고 외국인과 연기금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수급 주체들도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정리하고 덜 오른 것들을 좀 사는 그림이라서 저는 지금 7, 8월 달에 좀 시장이 흘러내릴 때 아니면 좀 쉬어갈 때 순환매 대응을 하는 게 충분히 대응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분간 지수는 쉬어가더라도 순환매 대응하고 이번 변동성의 비중 확대로 활용하자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 달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어요. 2200, 30, 50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제가 전략을 제시드린 것처럼 3100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자. 더 욕심내지 말자라는 거고 2900선대 진입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따라가서 살 필요 없다. 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 잘 사면은 2026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7, 8월 좀 흔들릴 때 좀 쉬어갈 때 좀 사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반기의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기계, 원전, 유통, 음식료, 금융, 중국, 소비주, 지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네들을 다 끌고 갈 것이냐 그거보다는 좀 옥석가리기 좀 쉬어간 뒤에는 좀 옥석가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덜 갔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은 슬리마 그리고 소외주 중에서는 좀 선별해서 좀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7, 8월 달에 잘 구축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최근 너무나도 뜨거운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 불리죠. 기계, 금융, 지주사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업종 종목으로 슬림화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뜨겁죠. 너무 뜨겁고 네. 지금까지도 또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회색이 뭐냐면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전까지 수익률이 회색 바 차트고요. 대선 이후 최근 지난 주말까지 월요일까지 수익률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랑 회색이랑 모두 뜨거운 거는 보험증권은행 기계예요. 얘네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반대로 철강 턴어라운드, 소프트웨어 턴어라운드, 그리고 비철목재, 화학,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얘네들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올라오는 애들이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조선 엄청 좋았다가 꺾였죠. 네. 건설도 슬로해졌고 운송도 슬로해졌고 상사자본재, 화장품 의류, 필수품도 좀 슬로해졌어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될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기계 워낙 잘하다가 좀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계는 큰 조정이 있었고 좀 반등하다가 또 한 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좀 모아놓자. 전력기기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좀 맥을 다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망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매물 소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전과 건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서 원전을 세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전은 해외 수주가 필요한데 해외 수주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지금 SMR 아무것도 건설 안 된 건 아시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쪽에서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요 세 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초록색이 증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보험하고 은행인데 네. 저는 증권주는 좀 들고 가도 되겠다. 다만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쉴 때 좀 비중을 확대하자.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권은 정부 차원에서
5,000포인트 특위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5,000포인트 가면 지금 거래량이 2배가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하고 보험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서 대출 규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은 좀 억누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을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중에서 내수 소비에 특화되어 있는 쪽들은 조금 톤다운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비 쿠폰이 돼서 소비가 활력이 돌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비 쿠폰을 그쪽 뭐 대형 유통사나 마트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겠고, 소비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 변수가 좀 더 좋아지면 더 잘할 애들을 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뭐 꾸준히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있는 화장품, 두 번째로는 엔터,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좀 정리드리면, 그중에 뜨거웠던 업종들에서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 그리고 중국 소비주 내에서는 화장품과 엔터 쪽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산업에 좀 정책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지금은 비전 차원에서 본다면 회복 국면인 것 같아요. 그동안 거부권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사법 독립이나 이런 개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회복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갈 수 있는 게 성장이잖아요. 성장 국면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이쪽들이 포인트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게 산업정책에 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크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A부터 F까지 공약이 냈었는데,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헬스케어, C는 컨텐츠 문화, D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 그리고 좀 세분화해서 보면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까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 드라이브 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단은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한 시장 질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권익 회복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개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받는 게 맨날 얘기하는 거죠. AI 한국은 별로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 여기에 좀 명시드린 것처럼 일부 ETF나 이런 쪽들은 AI나 이런 쪽에 특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성장 드라이브에 걸고 지금 7위 정도 하는 AI 국가 순위를 3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쪽의 정책 드라이버가 굉장히 세게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액공제, 그리고 아리백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하면서 좀 정책 드라이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AI와 연계된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 정책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책 중에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네. 중국 견제하기 또 딱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책과 국내 정책이 좀 맞물리는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K컬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AI, 인터넷 맞물려 있는 게 또 웹툰 하면 또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겠죠. 네. 그리고 K컬처, K컨텐츠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컨텐츠 수출 문화를 50조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세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방산협력국 확대, 우리나라 자체, 한국 자체적으로도 첨단 강군,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국방비 지출과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조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발 시장 선점을 하고 MRO 특수성 원조 이쪽에 특화된 조선들은 좋겠죠. 최근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데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아직까지는 해운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구성,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된 부서도 새로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아리백,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다만 SMR 지원은 지금까지는 추진, 강화 이랬는데
지원 방향 검토예요. 정책적으로 미뤄주지,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수출을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수출도 지원하겠지만, 기술 지원을 해서 막 세게 드라이브 걸까?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R&D를 강화한다, 세제 지원 강화한다, 그리고 ESS 보급, 뭐 전력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책 드라이버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산업 정책들이 아마 2026년 예산안 편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산업 정책들이 들어오면 또 어디가 뜨거워지냐? 코스닥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은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좀 천천히 올라왔죠. 이 갭을 메우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닥 ETF만 사셔도 코스피보다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것 중에 하반기에도 이제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좋게 보셨는데 그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등도 7, 8월 좀 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드라이브도 있지만 저희가 그와 별개로 뭐 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관세 불확실성을 좀 선반영한 애들, 그리고 또 미국 이외의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미중 갈등이 커지면 반사익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 산업들을 스터디 해봤는데 그 결과 요 세 개 카테고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조선 방산기계, 중국 소비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이쪽이 잘 갔으니까 더 가자라고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3개월 전에 금융하고 지주사 추천한 분들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모 유튜브 가서 제가 말했던 거 말고 건설주도 좀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되게 당황해 하셨어요. 올해 1월 달엔. 뭐 그렇게 망해가는 걸 왜 추천하냐고.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못 오른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예 앞서서 요게 뭐냐면 요 파란색은 2020년 상반기 수익률 탑5 수익률 평균이에요. 요거는 탑10, 요거는 바텀 10, 바텀 5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과 못했던 애들을 하반기에 어떻게 됐나, 그 업종들이, 같은 업종들이 봤더니 20년에는 상반기에 셌던 애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못했던 애들도 플러스 반전했죠. 21년을 보니까 마이너스 반전했어요. 잘했던 애들이. 못했던 애들이 플러스 반전했어요. 그리고 22년 보니까 잘했던 애들이 마이너스, 못했던 애들도 그냥 별로였어요. 자, 23년 보니까 잘했던 애들은 마이너스, 못했던 애들은 일부 플러스. 24년에는 잘했던 애들이 잘했고 못했던 애들은 못했어요. 뭐 아직까지 명확한 그건 없지만 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이 하반기까지 잘할 확률은 5번 중에 2번이고요.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이 마이너스 반전할 확률은 5번 중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작긴 하지만 상반기에 셌던 애들을 들고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순리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 못했던 애들을 들고 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게 저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애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진 애들을 봤더니 이익 개선 기여도가 상위 5위 10위에 있는 애들 평균적으로 4.4, 코스피 대비입니다. 코스피 대비 4.4, 7.1 아웃퍼폼 했어요. 언더했던,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낮은 애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1.9, 1.7 정도 수익률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높은 애들을 봤더니 여기서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는 잘 모르겠고 유틸리티, 화학, 상사자본들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 하고 투자 끊고 이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6년까지 봤더니 25년 대비 26년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진 애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쭉 지나서 화학, 제약바이오, 기계, 소프트웨어, 은행, 철강, IT 가전, 보험, 자동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생각했던 카테고리, 그리고 이익 개선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업종들이라서 이런 업종들은 7, 8월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담아가시면 저는 올해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탑다운 전략도 있겠고,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탑 10을 정했는데,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더 좋아질 애들, 그러니까 선반영해서 나쁘질 일이 없는 애들,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죠.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책 드라이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방산, 기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 낼 때만 해도 방산이 워낙 떴기 때문에 조선하고 전력기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좀 더 밀리면 사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소비, 네이버, 화장품, 엔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AI도 같은 맥락을 다 있고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을 다 있죠. 그리고 금융 쪽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삼성생명하고 키움증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움증권도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쉬면 사야 된다.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 10 종목 중에서는 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네이버 뭐 이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HD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코스맥스 하이브, 삼성생명, 키움증권은 지금보다는 7월, 8월을 지내고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랑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신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 차원에서는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은 전자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실적 쇼크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박스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7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실적이 올해 하반기 8조 원대 레벨업, 그 다음에 9조, 10조 대를 가게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왜 선호도를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였냐라고 하면은 자, 올해까지 이익은 쫙 가요. 내년 이익은 조금 모르겠어요. 뭐 물론 AI 사이클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지금 눈높이만으로 본다면 닉스는 30만 원을 넘나드는 그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40만 원, 50만 원 가는 그림이 나올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둘 다 좋긴 하겠지만 좀 더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소부장을 하실 때도 전자 관련된 소부장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좀 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리고 대표적인 소외 업종인데 저평가 매력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알기모르게 꽤 올라왔습니다. 네. 알기모르게 꽤 올라왔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컨비션이 없어요.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더 레벨 다운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2분기, 3분기는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1분기, 2분기는. 근데 밸류에서는 PER은 4.78배, PBR은 6.48배. 워낙 낮아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트리거 포인트만 있게 된다면 여기 있을 레벨은 아니다. 지금 자동차 KLX 지수 자체가 직전 고점에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정 시 비중 확대, 단기적으로 좀 쭉 치고 올라왔거든요. 좀 밀리면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요, 요즘에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예전보단 좋죠. 좋아지고 있죠. 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출렁이긴 해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서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한 뭐 많이 빠지면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A, B, C로 조정받으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인터넷은 여기서 더 밀리면 사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제약바이오도 알기 모르게 꽤 올랐습니다. 네.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편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1분기 시점 반등과 더불어서 2, 3,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에 근거한 상승 추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조금 우려가 너무 과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이 들어오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저점에서 강한 반등 보였는데 이제라도 좀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관건이에요. 첫 단추를 깨어준 엔솔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 정도 3,400, 3,500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20% 많이 가면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차전지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된다. 물론 이번 실적 시즌 때문에 이렇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더 가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PER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PBR은 0.9배까지 갔다 이제 1배 회복했습니다. PBR 측면에서도 굉장히 싼 구간이라서 뭐 여기서 추세 반전일까라는 것들은 저희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 그렇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방산 기계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원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방원이 아니라 기계를 표현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조선은 어마어마한 상승세 이후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A, B, C에서 한 2만 1000, 2만 2000 선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기계업종, 전력기기 또한 여기서 A, B, C로 조정받아서 19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뭐 사도 되는 구간이다. 언더슈팅한다 하더라도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렇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몇 달 만에 거의 반년 만에 5배가 나는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조정이 좀 커요. 왜냐면 5만 4천까지 갔던 게 지금 4만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4만 초반 아니면 4만 선이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좋게는 보고 있는데 그게 조선방산 기계처럼 정책, 실적 이만큼의 성장 동력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선방산 기계는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돼 있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전은 진짜로 수주를 받으면서 얼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조선방산 원전 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 그래도 확실히 방산 아닌가요? 네, 방산이죠. 그럼 방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고점까지 찍고,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거의 100만 원 근처였나요? 맞아요. 찍고 이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회수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때 이제 그때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어쨌든 이게 조회수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인 거고, 관심이 가야지 투자를 하는 거일 테니까, 뭐 이게 완벽한 인간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관계는 있을 테니까 그때 뭔가 이제 점차 2차전지 조회수가 꺾인다는 느낌을 제가 크게 받았거든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사실은 뭐 북한과의 전쟁 이슈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전쟁, 방산에 대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는 올리다 보니까 점차 조회수가 약간 이쪽 주제가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방산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전지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2차전지 때인데, 2차전지는 22년, 23년에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였는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전 실적보다 못했던 거죠. 적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23년 3분기, 4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실적이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올라왔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쌓여서 올라왔던 그림들이 붕괴되는 과정이었던 데 반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2차전지는 원전이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SMR이 전 세계에서 건설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수주가 나올 거다 하는데 수주 받은 기업도 아직까지는 없고, 굉장히 큰 계획들은, 그림들은 그려져 있는데, 근데 방산은 좀 다른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재명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독일 재정 확대 프로그램, 재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산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은 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번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 있어서도 방위비는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런처럼 단순하게 전쟁이 벌어졌다, 평화다, 그게 아니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게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주면은 수출도 확대되고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전지랑 방산은 좀 다르다. 지금 실적과 업황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원전이 조금 비슷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원전은, 만약에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실적과 업황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들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금융과 지주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4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3, 4개월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까지. 또 하나는 지주사까지. 뭐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협의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법안이 제정되게 된다면 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의 협상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는 야, 언제까지 통과시킬 거야? 언제까지 통과시킬 거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7월까지 추가 개정된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7월 중순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속도 조절, 강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주를 추격 매수한다? 지주사를 추격 매수한다? 그건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와 지주사들의 영역은 매수자들의 플레이 구간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자들은 아니고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내려와야지 새로운 매수자들의 플레이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못 사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여기서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5에서 20%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타진해 하되 첫 번째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내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표명한 쪽들을 집중하자. 왜냐면은 기업별로 정책 방향성이 다를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주사 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융주, 지주사는 좀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사자. 그리고 증권, 지주사 내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계획,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좀 슬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융에서는 증권주라고 얘기하셨고 지주사에서는 자사주 계획, 소각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과 지주에서는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좀 더 상법 개정의 둘 대장주, 중에서, 둘 중에서? 큰 섹터, 금융과 지주. 저는 그 섹터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증권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금융 쪽의 증권. 네, 금융 쪽의 증권. 왜 그러냐면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하는 특이도 만들어져 있고 네. 거래대금이 2배 나가게 된다면 실적은 그만큼 올라갈 거고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증권주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PBR 9배, 1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이라서 그 다음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고, 그 중에서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로 남을 종목도 뭐 섹터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소외된 것 중에 하반기에 오를 것 섹터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 수혜주는 그 중에서 좀 정리하면 어디가 가장 가까운 섹터가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 공약을 정리한 것 뿐이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태양광 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겠고요.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되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도 관련된 비서관을 따로 둘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AI 이 두 가지 팩터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에 그러면 원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기술 지원 검토 정도로 공약을 내걸어서 원전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원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원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 쪽으로 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서 요게 명확해지면 좀 방향성이 엇갈리겠죠. 그렇지만 원전은 아직까지는 그런 드라이브 측면에서는 좀 해외 수주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와 신재생 에너지. 근데 AI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많이 올랐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뭐 사실 많잖아요. 태양광, 뭐 풍력, 뭐 여러 개 있는데 어느 태양광에 포커스를 둬야 되나요? 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리백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 수상 태양광과 풍력, 해상 풍력.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이 두 개의 축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했었고 잘 찾아보시면은 풍력에서는 뭐
글로벌 1위 기업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 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드라이브 건다라기보다는 기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은 이제 하반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이제 주고 가신다면요? 큰 장 열렸습니다. 큰 장 열렸습니다. 큰 장. 네, 큰 장 열렸는데. 큰 판. 네, 큰 판 열렸죠.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코로나 때 고점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코로나 때 1차 상승 때랑 비슷하다. 2차 상승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배, 3배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못 올라온 업종이나 종목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 지주사가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안 쳐다봤고요. 그리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건설도 안 쳐다봤고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 안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더 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갔던 업종들도 좋은 종목들의 업종들은 좀 매수할 기회를 찾긴 하겠지만 너무 여기에 몰입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덜 오른 중면에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좀 좋아질 애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과는 다음번에 촬영을 할 때 코스피 정고점 3,300을 돌파하고 한 3,400, 500대 촬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